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이 사연을 말씀드리기까진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아는 사람한테 이야기하자니 너무 부끄러워서 이렇게 익명으로 사연을 적어봅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건물에서 일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2층에 위치한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고 남편은 바로 위층 보험사무실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접점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1년 넘게 오며 가며 얼굴을 마주하게 되니 어느샌가 서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안녕하시냐는 짧은 대화는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이 하루는 언제 한번 점심이라고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보험을 권하려고 그러는 건가 싶어서 거절하려고 했지만 제가 원래 싫다 소리를 잘 못하는 성격이거든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주말에 만나 점심도 먹고 차도 한잔 마시게 되었는데 보험에 비읍자도 안 꺼내더라고요. 그러더니 오래전부터 저한테 관심이 있었다면서 정식으로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솔직한 말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그날을 계기로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귄 지 한 10개월 만에 남편이 청혼까지 해왔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양가 어른들도 뵙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서울 근교의 대학 강단에 서시는 대학 교수로 사회적 명망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방송에도 몇 번 나오셨을 정도예요. 비록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 자주 뵙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찾아뵐 때면 항상 저를 웃는 얼굴로 대해주셨고 말씀도 젠틀하게 하셔서 정말 멋진 인품을 가지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아빠 닮는다잖아요. 제 남편도 언젠간 저렇게 나이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니 더욱더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혼수나 예단 같은 건 시댁이나 저희 집이나 남들 눈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만 하자는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신혼살림을 할 집이 문제였어요. 시부모님께서는 한 2년만 같이 살자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가풍도 익히고 한 가족으로서 정도 붙이면 좋지 않겠냐고 하시면서 말이지요. 대신 2년 후에 저희가 독립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땐 집을 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이때는 시아버지의 실체도 몰랐고 여러모로 손해는 아닌 것 같아서 좋다고 했습니다. 공짜에 눈이 멀어 제 팔자 스스로 꼬았다고 비난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그때는 정말 이런 시부모님이라면 10년도 모실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인자하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셨고 약속도 지켜주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분이셨습니다. 정말 첫 인상이 와장창 깨질 정도로 말이에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매일같이 늘 술을 드시고 오셨습니다. 과음으로 인사불성이 돼서 귀가하시는 시아버지께서는 많지 않은 날이면 꼭 속옷만 입으시곤 소파에 누워서 주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도 있으니 추태 부리지 말라고 어르고 달래면 방으로 들어가시는 수순이었어요. 때로는 새벽 한 5시쯤이 되면 일어나서는 곤히 잘 자는 가족들을 다 깨워서 약수터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안 가겠다고 하면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부터 시작해서 일장연설을 늘어놓으셨고요. 같이 살기 시작한 지 한 반년쯤 됐던 날이에요. 새벽 2시 반쯤이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을 조용히 깨우시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잠에서 깼지만 왠지 시어머니가 남편만 조용히 불러내시기에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아버지가 대학 근처에서 술을 과하게 드시곤 길에서 쓰러져 잠들어 계셨답니다. 그걸 우연히 시아버지 수업을 듣는 학생이 발견해서 시아버지 핸드폰으로 시어머니께 연락을 해온 거였어요.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시어머니가 파출소로 옮겨지신 시아버지를 모셔왔고요. 행여 학교에 소문이라도 나면 큰일 난다며 시어머니가 연락 준 학생에게 돈을 챙겨줬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남사스러운 일이지만 그렇게라도 학생 입을 다물게 하려고 그러셨다더군요.
나중에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는 시부모님 두 분 모두께 너무나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의 음주는 점점 더 심해져만 가는 눈치였습니다. 그러자 결국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며느리도 같이 사는데 남사스럽다고 채통 좀 지키라며 시아버지께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같이 사는 동안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께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시는 건 봤어도 큰 소리를 내시는 건 본 적이 없었기에 저나 남편이나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처음엔 당황하신 듯 하더니 이내 TV 옆에 있던 수석을 집어드셔서는 거실 테이블에 집어 던지셨습니다. 시어머니더러 마누라가 남편을 무시하니 술을 안 마실 수가 있냐면서요. 테이블 유리가 다 깨지면서 집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요. 소리가 어찌나 컸는지 아랫집에서 무슨 일 있냐고 인터폰을 해올 정도였으니까요.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상황을 직접 겪어본 적 없었던 저는 말 그대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배우라고 한 가풍이 이런 건가 어이가 없었네요. 시어머니는 주저앉아서 당신 팔자를 한탄하시면서 우시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달래며 집을 치워야만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욕을 하며 집 밖으로 나가셨고 걱정이 된다면 남편은 시아버지 뒤를 따라 나갔고요. 놀라운 건 이런 대소동이 있었지만 그 다음 날 가족 중 누구 하나 먼저 이 일을 입에 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무엇보다도 시어머니와 저희 부부를 답답하게 한 건 시아버지는 다음 날이 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을 하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찌나 태연하게 연기를 하시는지 정말 기억을 못 하시나?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결국 한 1년쯤 지났을 때 저는 남편에게 우리 제발 나가 살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아프신 시아버지 병수발을 할 자신이 없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말이에요. 그러자 남편은 현실적으로 우리 둘이 맞벌이를 해서 언제 집을 살 수 있겠냐며 1년만 더 버티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딱히 반박을 할 수가 없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하루하루를 새고 있었네요. 그리고 얼마 뒤 평소처럼 시아버지는 귀가하시기 전이었고 꾸벅꾸벅 졸고 계신 시어머니께 먼저 들어가 주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남편과 제가 거실에서 시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2시쯤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아보니 경찰서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 엉뚱한 동네에 있는 포장마차까지 가셔가지고는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셨다고 하더군요. 옆자리에 중년 부부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아내 되는 사람한테 치근덕거리다 싸움이 났고요. 결국 신고를 받고 지구대 경찰관이 나왔는데 그 경찰관한테 욕설을 퍼부으셨답니다.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앞에 쩔쩔매면서 지금 당장 모시러 가겠다고 죄송하다고 연신사과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개망신인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시아버지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나 보더라고요. 새벽동이 틀 때쯤 시아버지와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무시던 시어머니도 소란스러운 소리에 깨셨고 저도 잠 한숨 못 자고 날밤을 샜어요. 술에서 덜 깨신 것 같았는데 뭐가 그렇게 그날은 또 기분이 좋으신지 계속 저한테 사랑의 총알을 쏘시고 저더러 한번 안아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남편이 얼른 안아드리라 그래서 떨떠름하게 어깨동무식으로 대충 안아드렸더니 갑자기 제 팔뚝 안쪽 살을 꼬집듯이 주물럭 거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팔을 빼냈습니다. 그러자 또 어딜 가려고 그러냐며 제 손목을 잡아 끄시더니 제 팔뚝살을 또 만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더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시아버지께 왜 자꾸 만지시냐고 아프다고 그러면서 정색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시어머니도 왜 당신을 두고 며느리를 귀찮게 하냐며 억지로 시아버지를 모시고 안방으로 가시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너무 기분 나쁘다고 이건 시아버지 술 깨시면 한 번 짚고 넘어갈 문제인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왜 일을 크게 만들려고 그러냐며 시아버지가 며느리 예뻐하는 것도 기분이 나쁘냐고 비아냥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이 이야기를 시어머니께도 전달을 했는지 이튿날 회사에 있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당신들이 딸이 없어서 시아버지가 저를 딸처럼 생각해서 그러는 거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를 떠나서 기분이 너무 찝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시아버지의 음주가 결국 저희 부부의 발목을 잡았어요. 10시 정도로 약간 늦은 시간이었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자야겠다 싶어서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가는데 어디선가 쿵소리가 나더라고요. 놀라서 뛰어나가 보니 세상에 시아버지 차가 아파트 화단에 처박히듯 올라탄 나무를 받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시아버지께 괜찮으시냐고 물어보려는 순간 술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걸 한 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께 술 드시고 운전하신 거냐고 그러니 그건 저더러 알바 없다면서 저한테 앞이 찌그러진 차에 타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시냐고 다치신 데는 없냐고 얼른 구급차라도 불러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됐고 운전을 제가 했다고 하라더군요. 제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아주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께서는 내가 대학교에서 잘리면 니들 집은 어떻게 사주겠냐며 어차피 일해봤자 저한테 크게 피해갈 일도 없으니 누가 묻거든 제가 이런 사고를 냈다고 하라셨습니다. 몇몇 이웃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밖으로 나왔고 저와 시아버지는 그 몇 안 되는 군중 사이에서 실랑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음식물 쓰레기 버린 제가 안 들어와서 그런지 남편이 따라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붙들고 방금 시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이야기하며 당신이 빨리 아버님 설득 좀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남편은 아버님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랍니다. 어차피 다친 사람도 없으니 그냥 제가 운전하다 실수했다고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음주운전을 하고 집에 오신 건 범죄라고 절대 협조해드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네가 학원 선생이지 무슨 성인군자냐며 그럼 너는 시아버지가 면허 취소라도 되는 걸 바라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이 부자지간에게 참교육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제가 경찰을 불렀다고 하자 시아버지가 이게 무슨 배워먹지 못한 짓거리냐며 얼른 다시 전화해서 못 오게 하라시더군요. 남편도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신고하냐며 제정신이냐고 화를 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번엔 나무로 그쳤지만 다음에는 진짜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고 저런 분에게선 면허를 뺏는 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고 설득을 했지만 남편은 들으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남편은 먼저 저에게 이따위로 하면 이혼이라고 울음장을 놓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도 정신이 들었습니다. 맨날 술 먹고 개가 되는 시아버지도 문제지만 그런 시아버지를 매번 받아주는 시어머니와 남편도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걸요. 저는 남편에게 바라던 바라고 헤어지자고 받아쳤습니다. 막말로 애도 없는데 헤어지지 못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당황한 부자를 그렇게 두고 집으로 올라와 급한 대로 제 짐을 챙겨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게 무슨 짓이냐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녀자가 기분 따라 집을 나왔다 들어갔다 하냐며 나가는 건 제 자유여도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시 들어올 일은 없을 거라고 걱정 마시라고 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온 데다 블랙박스에 음주운전을 한 기록까지 다 녹화가 되어 있어 결국 면허 취소에 벌금형까지 내려졌습니다. 남편은 그제서야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알았는지 저에게 다시 한 번만 이해해달라며 싹싹 빌었지만 저는 소송을 불사해서라도 이혼할 거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질질 끌면 시아버지 이야기까지 다 떠벌리겠다고요. 그러자 남편도 더는 제 마음을 돌릴 수 없겠다 싶었는지 이혼에 동의해주겠다 했습니다. 대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다시 같이 살자는데 이건 뭐 미친 소리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며칠 전 저와 남편은 마지막으로 협의이혼을 했다는 신고서를 내고 깔끔하게 남남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술 먹는 사람은 상종도 하기 싫으네요. 시아버지는 면허 취소와 지난번 술에 취해 길에서 발견된 일까지 학교 안에 소문이 나면서 결국 강단에서 물러나셨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뭐 미움도 없고요. 그냥 시아버지가 건강관리 잘 하셔서 오래 사시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된 30대 여자입니다. 남편은 소위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예요. 소위 깡촌에서 태어났는데 시아버지는 가족에게는 관심이 없으셨답니다. 그렇다 보니 시어머니가 돈을 벌어 생활을 꾸려나가시며 집안의 실질적 가장의 역할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 탓에 어려서부터 일찍 철이 든 남편은 죽기 살기로 공부만 했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 덕분에 좋은 대학에 나와서 대기업까지 다니게 된 거라는 남편이 제 눈엔 너무 자랑스럽고 멋졌습니다. 연애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남편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저도 당연히 좋다고 했어요. 사귀면서 언젠가부터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제가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하루는 저희 친정 부모님 가져다 드리라며 콩, 말린 무, 돼지감자 그리고 직접 농사지을 신께 등을 한가득 챙겨서 서울에 오셨더라고요. 물론 따로 볼 일이 있으셔서 서울에 오신 거긴 했지만 그래도 3시간 넘게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오시는 것만으로도 힘든 일인 텐데 그렇게 저희 부모님까지 챙겨주시니 돈을 떠나서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시자만 들어가도 치가 떨려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 요즘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게 된 제 자신이 정말 행운아 같았어요. 하지만 저희가 식을 올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입니다. 5일장 구경 가신다며 아침에도 통화했던 시어머니가 오토바이에 치여서 크게 다치셨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각자 회사에 있던 남편과 저는 불이 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선 시어머니가 사고 당시 머리 쪽으로 떨어지신 것 같다며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속상했던 건 그런 시어머니를 앞에 두고도 시아버지는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겠냐며 여기저기 물어보고 계셨습니다. 비록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부의 연을 맺은 사람끼리 어쩜 저럴 수 있을까 싶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지의 끊임없는 바람과 도박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그나마 나이가 드시고 더 이상 돈 빌릴 곳이 없어지자 시어머니에게 돌아오셨고 마음 여린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를 다시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생사의 고비를 몇 차례 넘기신 시어머니께서는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비록 제가 시아버지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마당에 차마 시아버지를 혼자 계시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당분간은 저희 집에 계시면서 다른 일에 마음 쓰지 마시고 편히 계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서울에 아는 친구분들도 없으셨고 남편이나 저는 출근하면 집에는 저녁 시간이나 돼서 들어왔으니 너무 답답하고 심심하셨나 봅니다. 결국 한 달 정도 지났을 무렵 다시 시골집으로 내려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가면 이웃분들도 있고 여기보단 덜 적적할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시아버지는 다시 시골집으로 내려가셨고 저나 남편도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 무렵 시아버지가 저희에게 시간 날 때 한번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연락받은 주말에 바로 내려갔더니 시아버지께서 폭탄 선언을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랑 두 분이서 살다가 갑자기 혼자 살려니 외롭고 적적해서 죽겠다 하시면서 재혼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나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시아버지 입에서 재혼이란 소리가 나오나 싶어서 당황스럽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당장 모시고 살 수도 없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옛말에 10명의 자식이 악처보다 못하다더니 정말 그런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며칠간 상의한 끝에 좋은 분이 계시면 시아버지가 재혼을 하신다고 해도 반대하지 말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아버지는 동네 이웃분에게 소개를 받은 분이라며 여사님 한 분을 저희에게 소개하셨습니다. 계모 시어머니라는 말이 듣기에 이상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새시어머니라고 부르기도 뭐하고 어떻게 불러야 하나 싶더라고요.
무엇보다 두 분이 재혼을 결심하셨을 땐 이미 저희 남편이 30이 넘었으니까 엄밀히 말하면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하실 일이 없었으니 어머니라고 부르기가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시아버지께서 그분과 같이 살기 시작하셨을 때부터 저희는 그분을 여사님이라고 부르기로 정했습니다. 제가 돌아가신 시어머니에 대해 좋은 기억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이렇게 빨리 재혼하신 시아버지도 여사님도 조금은 믿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특히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보험금을 시아버지가 어떻게 쓰셨는지 알게 되었을 땐 정말 연을 끊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합의금으로 거진 5천만 원 정도를 받으셨어요. 하지만 저나 남편이나 좋은 직장을 다니면서 벌만큼 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 조금도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두 분 사이가 어찌됐건 앞으로 혼자 살아가셔야 할 시아버지의 노후자금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눈물 나는 돈으로 시아버지께서는 수입차를 뽑으셨더라고요. 여사님에게 20대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차가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며 저희 시아버지께 아빠 하면서 사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아버지께서 저에게 너도 내 딸처럼 살갑게 굴었으면 사줬을 거라고 하시는데 정말 어이가 없고 솔직히 시아버지지만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남편도 어떻게 엄마 목숨값을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냐면서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돈이 그냥 돈이지 무슨 그런 의미를 부여하냐며 어영부영 넘기시더라고요. 그런 태도에 남편이나 저나 엄청나게 실망을 했네요. 비록 남편이 시아버지와 좋은 기억도 별로 없었고 합의금 때문에 사이가 더 틀어지고 있었지만 차마 안 보고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모 자식 사이는 하늘에서 맺어준 운명이라잖아요. 안 보고 살겠다는 남편을 어르고 달래서 사람으로서 도리만 하고 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도 그렇고 여사님도 그렇고 저희의 다짐을 시험이라도 하듯 자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사실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 시부모님께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꼬박꼬박 보내드리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재산을 다 날린 이후로는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간신히 연금으로 풀칠만 하고 사시는 시어머니가 안쓰러워 보내드리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나마도 시어머니가 쓰지 않고 모아두셨다가 저희 결혼할 때 보태라고 주셨지만요. 아무튼 상황이 그렇다 보니 결혼식을 올린 이후에도 예전처럼 변함없이 시부모님께 다달이 얼마씩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시아버지가 합의금을 허투루 써버리는 걸 본 남편은 더 이상 생활비를 보내드리기 싫다고 했습니다. 저도 중간에 끼어서 난처해지긴 싫었기에 남편에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하라고 했고요. 그렇게 한두 달쯤 돈을 안 보낸 것 같습니다. 한참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전화를 걸어오셨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가타부타 설명도 없이 왜 생활비를 안 보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시라고 하니 당신 전화를 안 받는다며 저더러 빨리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일단 남편과 통화해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남편에게 연락해 좀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 난처했겠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생각할수록 시어머니 합의금을 그렇게 써버리신 게 원망스럽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고 앞으로는 시아버지께는 단 1원도 더는 쓰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며느리로서 부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어떤 중재자의 역할이라도 해야 하나 싶었지만 저도 사실 남편과 같은 생각이었기에 시아버지께 솔직한 심정을 전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해 저녁을 차리고 있는데 시아버지께 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왜 아직도 돈을 안 보내는 거냐며 짜증을 내시는데 옆에 그 여사님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피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싶어서 합의금으로 차를 사신 것 때문에 남편이 속이 많이 상한 것 같다고, 그래서 당분간은 생활비를 못 드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럼 아버님이 해명이든 사과든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 저도 명분이 생기니까 남편을 설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여사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니
그 돈으로 차를 사든 똥을 닦든 그건 자식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지 않냐며 자식은 자식돌이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화를 내시더군요. 그러면서 이참에 아들 며느리 교육 좀 다시 시켜야겠다면서 어디 돈으로 생색이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는 저도 어이가 없어서 저는 여사님하고는 할 말이 없으니 아버님을 바꿔달라고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여사님은 호칭부터 글러먹었다며 내가 이제 네 시어머니라며 벌써부터 자길 무시한다고 우는 척슈를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직접 연락드려서 제대로 설명드리라고 나는 그 여사님인지 뭔지랑 말도 섞기 싫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안방에 들어가서 한 20분 정도 통화를 하고 나오더라고요. 남편의 얼굴은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는데 그런 표정은 이제껏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니까 여사님은 개뿔이라며 그 아줌마 딸이 쌍꺼풀 수술 시켜달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일단 그럼 100만 원이라도 보내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남편이 어이가 없어서 내가 왜 그 아줌마 딸 성형비용까지 내줘야 하냐니까 이제 네 여동생인데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냐면서 당장 보내지 않으면 회사로 찾아와 깽판을 치시겠다고 그러셨답니다. 시어머니 살아계셨을 때도 좀 우악스러운 성격이긴 하셨지만 경우는 있으셨는데 한 1년도 안 돼서 사람이 저렇게까지 막무가내로 변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제가 정말 쫓아오시면 어떡하냐고 그냥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자 쫓아오시면 그날로 영 끊어버릴 거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결국 남편은 끝끝내 돈을 안 보냈고 시아버지도 치사하고 더럽다 생각하셨는지 한동안 연락이 없으셨습니다. 가끔 시아버지가 어떻게 지내시는지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했지만 남편이 절대로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끔씩 남편을 바라보면 왠지 모르게 쓸쓸하고 공허해 보여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잘 지낼 수 있도록 자리라도 만들어 볼까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시아버지는 또 다시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걸까 전화기를 집어드는 순간부터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리더군요.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으니 지난번과는 달리 기분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 듯 목소리가 매우 밝으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여쭈니 여사님 딸이 시집을 가게 되었다며 상견례를 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순간 기가 찼어요. 저랑 남편이랑 양가 어른들 모시고 상견례하던 날 시아버지는 오지 않으셨거든요. 지난 밤 숙취로 속이 안 좋아서 차를 못 타겠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말씀을 약속 시간을 1시간도 채 남기지 않고 해주셔서 결국 시아버지 없이 상견례를 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그날 그러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아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엔 항상 부재 중이라고 입학식, 졸업식뿐만 아니라 군대 가는 날까지 한 번도 나오신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상견례도 그런 식으로 넘기셨던 게 남편이 무척 상심이 큰 듯 했었습니다. 그런 시아버지가 당신이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딸 시집 간다니까 좋아서 저희한테 전화를 하신 거죠. 저는 오만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차마 몰아 따질 수는 없어 그러냐고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그래서 말인데 저희들도 상견례 자리에 나오라는 겁니다. 시아버지 말씀에 따르면 여사님이나 그 딸이 참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이라 남자 쪽에서 깔볼 수도 있기에 저희 남편을 친오빠로 저를 동서로 소개했다는 거예요. 대기업을 다니는 잘나가는 젊은 오빠 부부라고요. 그러면서 와서 자리도 빛내주고 밥도 시원하게 한번 사주고 가라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어쩜 사람이 이렇게 뻔뻔하고 속이 없을 수 있을까 싶어서 헛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그날 남편에게 시아버지와 통화했던 내용을 전하니 노발대발 난리가 났어요. 노인네가 미친 거 아니냐고 우리가 거길 왜 가냐며 정말 본 적 없는 무서운 표정으로 남편은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시아버지도 기댈 데가 없으시니 저러시는 거 아니겠냐고 남편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저도 시아버지가 정말 너무하신다 싶었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 때문에 왜 친아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시아버지가 이 사태의 결정타를 날리셨습니다. 연락도 없이 시아버지가 그 여사님과 그 딸까지 대동을 하고 서울에 올라오셨더라고요.
늦은 오후에 전화가 와서는 지금 고속터미널인데 좀 데리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일하다 어떻게 나갈 수도 없고 해서 일단 택시 불러드릴 테니 택시 타고 집 근처에 있는 식당이든 카페든 들어가서 뭐 좀 드시고 계시라 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눈썹이 휘날리게 식당에 도착하니 남편도 곧 오더라고요. 딱 봐도 남편이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여사님 딸이 꼭 서울에서 결혼 준비를 하고 싶다 하신다며 그런데 머물 곳이 없으니 저희 집에 좀 데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생활비 안 보낸 거 이자 달라 소리는 안 할 테니까 그 돈으로 여동생 시집 가는데 좀 보태라고 하시더군요. 이쯤 되니까 이제 제가 오히려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신혼부부 사는 집에 피 한 방울 안 섞인 여자를 데리고 있으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저더러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며 수준 떨어진다고 하시더군요. 그 여산제 아줌만지는 한술 더 떠서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 마신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천박하던지요. 결국 제가 그 아줌마한테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면 곱게 늙지 나이 들어서 꽃뱀짓이냐고 했습니다. 딸까지 팔아가면서 노인네 주머니 털어먹으니까 배가 부르냐고 따져 물었어요. 이쯤 되니 저도 눈에 뵈는 게 없었거든요. 시아버지께도 한 소리 해야만 하겠더라고요. 부모가 먼저 부모답게 행동을 하셔야지 자식도 자식도리를 할 거 아니냐고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저를 한 대 칠 듯이 손을 드시더라고요. 남편이 시아버지 팔을 낚아채며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말하고 제게서 떼어놔줬어요. 그리고 아버님을 향해 제가 틀린 말 한 게 뭐가 있냐고 아버지가 여태까지 우리에게서 아버지 대우를 받을 수 있었던 건 전부 어머니 덕분이었던 거 모르셨냐고 하면서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머니의 남편이 아니라 이 꽃뱀 같은 사람의 남편임을 자처하시니 남편도 이제 더 이상 아버님을 모셔야 할 이유를 못 느끼겠다며 더 이상 남의 가족을 위해 제 돈은 못 쓰겠으니 이만 돌아가시라고 했어요. 아버님도 처음에는 남편한테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 뭐 이런 말을 하시며 남편을 다그치셨지만 남편도 완강하게 나오니 어쩔 도리가 없어 이내 포기하고 가시더라고요. 시아버지 생각에는 그래도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버리겠냐는 생각이 있던 것 같아요. 네 엄마도 결국 나를 다시 받아줬는데 너라고 별 수 있겠냐는 듯이 말하고는 자리를 떠나셨죠. 시아버지가 저희 앞에 찾아와 빌게 된 건 정해진 상견례 날보다도 훨씬 이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재혼한 그 여사님이 아버님 남은 재산까지 전부 들고 야반도주를 했다고 하네요. 아들과 며느리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니 저희로부터 뭐라도 빼먹어볼까 한 것 같은데 그날 저희들의 단호한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아버님에게서 빼먹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다 챙겨서 내빼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게 된 아버님은 저희 앞에 찾아와 사죄를 하는 것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었던 거죠. 시아버지는 남편이 다시 아버님을 지원해 줄 거라 생각하셨나 보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들이던 액수면 혼자 지내시는데 지장은 없을 거라고 말하고 앞으로는 연락도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도 없으면 좋겠다 말하며 단칼에 쳐내더군요. 그렇게 한 번도 자기 가족 돌보지 않으시고 말년이 돼서야 남의 가족 챙긴다고 자기 가족들 피땀 흘려 일궈놓은 인생의 숟가락 하나 얹어놓으시려던 아버님은 숟가락 하나만 남은 여생을 혼자 보내시게 되었네요. 아버지와의 연을 끄는 남편이 안쓰럽네요. 강한 척 말은 했지만 그날 남편이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와의 행복하고 깨끗한 미래를 위해 힘든 결정 내린 남편이니만큼 제가 잘 도와줘서 앞으로 남은 삶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27살인 여자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고 예비 신랑은 저보다 2살 많은 29살입니다. 저는 대학 진학에 큰 미련이 없어서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직을 할 수 있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원래는 곧바로 취업을 할 계획이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럴 게 아니라 자기 친구가 교수로 있는 전문대가 있는데 거기에 한번 지원해보라고 권유하셔서 원서를 썼었네요. 그리고 2년간 전액장학금 지원받고 학교를 다녔고 취업도 졸업을 앞두기 전에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처음 잡힌 직장은 제가 원하던 곳과는 조금 거리가 먼 곳이었는데 2년 정도 일하면서 월급 착실하게 모으고 퇴근 후에는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더해서 관련 자격증 몇 개 정도 더 취득하면서 자기계발을 했습니다. 이제 더는 공부는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원 없이 공부를 했고 그 후에는 제가 원하던 분야에서 업계 최고봉인 회사로 이직을 할 수 있었어요. 연봉도 훨씬 높아지고 제가 하고 싶던 일이다 보니 일하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그곳에서 꾸준히 일하면서 지금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신랑도 만났어요. 예비신랑은 교과서적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내신관리 철저히 해서 나름 명문인 고등학교를 나왔다 했고 거기 졸업하고 대학교도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나왔대요. 군대 다녀오고 졸업하고 저처럼 열심히 준비해서 이직을 한 게 아니고 졸업 후에 곧바로 좋은 회사에 취직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각각 다니는 회사 사람들 통해서 저를 알게 되고 연애까지 시작하게 된 거죠. 예비신랑의 집은 그럭저럭 사는 편인 듯 싶었습니다. 예비신랑이 자기 어려서부터 과외를 몇 개나 했다고 하고 하고 싶은 공부는 다 해봤다고 합니다. 사업하시는 아버지의 공무원인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차가 뭐다, 어디에 투자용으로 아파트도 있고 건물도 있다 자랑처럼 이야기하는데 저야 제 돈이 아니니 상관은 없었지만 그래도 정말 평범한 중산층인 저희 집과 비교했을 때 기가 죽는 건 사실이었어요. 아버지는 몇 년 전까지 회사 다니시다가 정년퇴임하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다 보니 두 분 수입이 없으셔서 지금은 저랑 저희 오빠가 보내주는 용돈 받으시며 생활하시거든요. 그렇다고 오빠와 제가 엄청나게 많이씩 드리는 건 아니고 워낙 노후 대비를 탄탄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걱정은 없으시지만 그래도 저희들 키워주신 보답으로 모자란 거 없게끔 저희가 효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처음으로 예비씨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입니다. 예비씨 어머니께서 엄청 따뜻하게 환대를 해주시며 저를 맞아주셨고 예비씨 아버지께서는 어디 회사 다닌다지? 하고 물어보시면서 저희 회사 전무님 이름을 대며 자기랑 잘 아는 사이라고 본인이 아직 저희 나이일 때는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저희랑 똑같은 월급쟁이였는데 그때 자기 밑에 있던 사람이라고 아주 핫발이었는데 전무까지 올라갔다고 그놈 출세했다 하시며 말문을 트셨어요. 한참 분위기 좋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뭐 하시냐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 전까지 회사 다니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은 집에 계신다 했는데 그 말을 들으시곤 아버지가 어떤 회사를 다니셨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별로 유명한 회사도 아니었지만 물어보시길래 대답해드렸는데 역시나 반응이 그런 곳은 처음 들어본다 하는 반응이셨습니다. 그리고부터 본격적인 호구조사가 시작되었고 제가 나온 학교를 들으시더니 거기는 전문대 아니냐며 놀라셨고 그때부터 예비 시부모님 두 분 다 표정이 조금 안 좋아지셔서는 저한테 딱히 다른 질문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고 나서 예비 시어머님께서 과일을 내오셨는데 그때서야 안 좋아진 표정의 의미를 알겠더군요. 너는 전문대를 졸업했는데 어떻게 그 직장에 취직이 돼서 우리 아들을 만났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예비 시아버지는 또 저한테 아버지는 그럼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어디 나오셨나 물어보셨는데 아버지가 대학은 따로 안 나오셨다 대답을 했더니 대학 못 가는 건 대물림이 되는 건가? 하고 껄껄 웃으시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재밌는 농담이라는 생각을 한 건지 저는 정말 눈물이 나올 만큼 화가 났는데 말이에요. 어디 가서 저희 부모님이 창피하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두 분이 쌍으로 제 학력 가지고 저를 무시하면서 저희 부모님까지 싸잡아서 대학물도 못 먹어본 집안이라는 식으로 얕잡아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예비 시부모님의 태도보다도 그 옆에서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안 하는 예비 신랑한테도 엄청 화가 나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와 결혼할 상대의 출신과 부모님까지 깎아내리기 바쁜데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그렇지 그런 이야기는 그만하시라고 한마디도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마지막으로 저한테는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얼마를 해올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모아놓은 돈은 얼마나 되느냐, 우리 집안에 시집올 만큼은 되겠느냐 하시면서 위로 오빠가 있다고 했는데 오빠는 결혼을 했느냐, 오빠가 있으니 저희 집에서 지원은 오빠가 다 받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말이죠. 말하려는 게 꼭 저희 아버지가 이름도 모르는 회사에서 정년을 맞았는데 결혼할 돈은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뭘 얼마나 모으셨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관심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부모님 지원 안 받고 결혼할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저 남들보다 빨리 사회생활 시작해서 남 부끄럽지 않게 공부도 열심히 했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월급도 괜찮게 받으며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1억이 있거든요. 돈이 많다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정도면 잘 모았다고 생각까지 하고요. 예비신랑 집에서 나오고 어디 가서 저녁이나 같이 먹자는 예비신랑 뒤로 하고 기분 나빠서 혼자 집으로 왔네요. 예비신랑과 결혼하기로 결심한 건 절대 그 사람 집안 보고 정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적당히 비슷한 직장 다니면서 이 사람이라면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싶어서 정한 건데 저랑 둘만 있을 때는 저한테 엄청 잘하지만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저보다 가족이 먼저였다는 걸 이제야 처음 알았네요. 오래 만나서 정이 들기는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참 고민이에요. 제가 저런 말 듣고도 계속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제가 정말 속도 없는 사람인 거겠죠? 헤어져야 하는 건지 아니면 결혼하고 시댁과는 거리를 두고 살자고 부탁을 해야 하는 건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밤이네요. 후기 보내드립니다. 얼마 전에 예비신랑 만나서 완전히 끝을 내고 왔습니다. 인사드리러 간 날 이후로 일부러 예비신랑 연락 다 무시하고 씹었어요. 그러다 못 참겠었는지 저희 회사 앞까지 찾아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회사 근처 조용한 식당에 가서 자리를 잡았어요. 예비신랑도 완전 눈치가 없는 모질이는 아니었는지 혹시 자기 부모님 만난 날에 오고 간 대화 때문에 자기 연락을 씹은 거냐며 묻더라고요. 저는 딱히 그게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해명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네요. 역시 그것 때문에 그런 거냐며 그런 거면 조금 실망이라고? 어른이 하신 얘긴데 벌써부터 그런 걸로 서운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비시부모님 대신에 예비신랑한테서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도 없었지만 뻔뻔한 반응을 보니 욱하더라고요. 그냥 숟가락 내려놓고 나올까 하다가 저도 하고 싶은 말 참은 게 많으니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밥 먹으면서 별다른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는데 예비신랑은 그게 답답했는지 어디 카페라도 가서 대화 좀 더 하다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녁때라 그런지 사람도 많이 없었어요. 주변에 듣는 귀도 없는 것 같으니 저도 그때부터는 제가 느낀 감정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오빠 집에 시집가면 나는 평생 사람 대접 못 받을 것 같다고, 오빠네 어머니는 나를 예비며느리로 인정해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쥐뿔도 없는 주제에 우리 아들 넘보는 가당치도 않은 여자로 보는 것 같다고, 그런 대우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으니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요. 예비신랑은 제 말에 뭔가 뉘우치는 표정이 아니라 아주 일그러진 표정으로 저한테 씩씩대더라고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씩씩대면서 제 팔을 잡아 끌고 차에 태웠어요. 차 안에서 노발대발하면서 너 지금 우리 부모님 욕하는 거냐고, 어디 그 말 한번 우리 부모님 앞에서도 해보라고 차를 끌고 자기 집으로 향하더군요. 제가 차에서 그만 좀 하라고 내려달라고 하는데도 제 말은 듣지도 않고 차를 달렸어요. 제가 중간에 못 내리게 일부러 더 달리는 게 느껴지니 저도 갑자기 어디 한번 끝을 보자는 오기가 생겨 더는 말하지 않고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예비신랑이 현관문을 부서져라 쿵 닫으니 시부모님이 그 소리 듣고 놀라서 아들 무슨 일이냐 하고 나오시다가 저를 딱 보더니 또 정색하는 표정으로 바뀌더군요. 제 손목을 잡아 끌던 예비신랑이 두 분 앞으로 저를 패대기 치듯이 밀어버리고 어디 나한테 짓거린 다시 한번 해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도 자세 똑바로 고쳐 쓰고 예비신랑 향해서 도끼 눈을 뜨고 있으니 어머님이 어디서 눈을 그렇게 뜨냐면서 악을 지르시더니 어디 한번 우리 아들 앞에서 뭔 말을 했는지 드러나 보자고 제 앞에 팔을 꼬고 서서 서 계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노려만 보고 있으니 당장 말하라고 소리를 치더군요.
그래서 제가 조곤조곤 하나씩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결혼할 생각 없다고, 헛똑똑이의 것만 어른 행세하고 있는 수준 떨어지는 사람하고는 결혼 못하겠다고요. 그렇게 말했더니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도 그렇고 아주 양쪽에서 노발대발하면서 수준이 떨어지긴 뭐가 떨어지냐고, 수준 떨어지는 건 대학도 안 나온 너라면서 어디 배워 처먹지도 못한 것이 우리 아들한테 수준이 떨어진다는 말을 하고 자빠졌냐고 입에 담기 힘든 욕까지 섞어가면서 하더라고요. 온 가족들한테 둘러싸여서 조금 겁이 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꾹꾹 견뎌내고 다시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이 자식 공부에만 신경 써서 그런가, 아주 예의라고는 단 한 번도 배우지도 못한 것 같다고. 학교 어디 나왔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품이 아주 수준 떨어진다고 했어요. 제대로 된 가정교육 잘 받았으면 아무리 자기 부모라도 결혼할 상대의 부모를 욕보이고 있을 땐 나서서 한마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어머님이 하는 말 들어보니까 어떤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는지 안 봐도 뻔하다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붙여서, 아, 예의 없는 것도 대물림이 되는 건가? 어머님도 예의가 참 없으신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하고 똑같이 받아쳐줬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눈앞에 별이 반짝. 예비 신랑이 욱해서 제 뺨을 울려붙인 거예요. 저보고 말이 뭐 그따위냐고, 미쳤냐고 하면서요. 제가 예비 신랑한테 맞은 뺨을 부여잡고 있으니 어머님도 기세가 등등해서 저런 배워 처먹지도 못한 걸 어디서 데려왔냐고, 저런 거랑 결혼하라고 그 돈 들여서 너 공부시킨 거 아니라고 예비 신랑한테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한마디 또 했어요. 이거 보라고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결혼할 여자였을 텐데 수세에 몰리니 손부터 나가는 거 보시라고. 이런 사람을 저도 어떻게 남편이라고 믿고 평생을 함께 하겠냐고요. 저나 저희 부모님 4년제 안 나왔다고 못 배웠다 하셨는데 꼭 좋은 대학 나왔다고 똑똑하고 품위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두 사람 다 엄청 수준 떨어진다고, 아주 부모나 자식이나 다 똑같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예비 신랑이 저한테 다시 다가오길래 이번에도 그냥 뺨을 내어주기 싫어서 제가 먼저 팔을 뻗어서 머리채를 한 움큼 움켜집었습니다. 사실 그때 너무 긴장해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렇게 힘을 세게 준 것 같지 않은데 제가 움켜집은 머리채가 집은 그대로 뽑아져 나오더라고요. 한 움큼 잡혀있는 머리카락에 저도 깜짝 놀라서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바닥에 흙 뿌려진 머리카락을 보니 한참 머리 자르고 있는 미용실 바닥만큼 뽑혔더라고요. 예비 신랑이 으악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자기 머리 빠진 걸 보더니 화장실로 달려들어갔고, 어머님은 뒷목 잡고 쓰러지는 척 하더니 금세 저한테 달려들어서 어디 똑같이 당해보라며 제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길래 어머님을 그냥 밀쳐버렸어요. 제가 손대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저는 똑같이 되갚아준 거니까 너무 화내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아버님을 향해서 예의를 못 배운 것만 대물림이 되는 줄 알았는데 대머리도 대물림이 되는가 보네요 말하고 앞으로 보는 일 없으면 좋겠다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저 사람 장가보내고 싶으면 치마폭에서 내려놓던가 아니면 평생을 품에 끼고 사시던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문을 닫았는데도 적어보라고, 가긴 어딜 가냐고, 저보고 멈추라고 지르는 소리가 문 바깥까지 들리게 저를 향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정말 엘리베이터 타고 택시 잡으러 가는 길까지 긴장했던 게 한 번에 쏟아져 나오는 건지 다리가 후달거려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원래도 이렇게 맞서 싸우거나 하는 성격이 아닌데 말도 술술 나오고 어떻게 했는지 저도 놀랍더라고요. 긴장이 풀리니까 지나갔던 일들이 하나둘씩 생각나면서 예비 신랑이었던 그 자식 머리를 한 움큼 뽑아버린 생각을 하니까 아주 통쾌했어요. 덕분에 아주 꿀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그 자식한테 여러 통의 전화가 와 있고 제가 전화를 안 받았으니 문자로 욕짓거리를 한 다발 보내놨네요. 우리 집에 무슨 짓을 하고 간 건지 아냐면서 앞으로 행동 조심하고 지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답장 하나 해줬어요. 남은 머리카락이라도 간수하고 싶으면 너야말로 내 눈에 띄지 말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 협박이나 마찬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진짜 한 번이라도 내 앞에 찾아와서 나한테 뭘 어떻게 하려고 한다면 진정 내가 가진 모든 걸 털어서라도 꼭 너 하나만큼은 콩밥을 먹일 거라고 했어요. 저한테 정말 남아있는 머리라도 한 번 더 뜯길까봐 걱정이 된 건지 아니면 정말 경찰에 잡혀갈까 걱정을 한 건지 제게 한 으름장관은 다르게 회사에도 한 번 찾아오지 않았어요. 온갖 센 척은 했지만 진짜 찾아오면 어떡하나 걱정은 했는데 말뿐이던 그 성격이 새삼스럽게 제가 윽박지른 대로 제 눈에 알아서 띄지 않더군요. 그렇게 몇 주 정도 지났고 더 이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 끝내 생각한 것보다는 더 쉽게 안전이별했다는 생각이 들고 며칠을 더 두고 보다가 제 앞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겨 이렇게 후기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만날 사람은 제 가족도 자기의 가족처럼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